백두산에는 대통령 전용기 큰 것을 안 뜰 수가 없어서 작은 전용기를 일부러 불러다가 평양에서 삼지연 공항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은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에 정확히 서명을 하고 장소는 평양시 대성구역 암흥동 백화원 영빈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9일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시 대성구역 암흥동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의 두 국방부 장관이 탁 앉아가지고 서명을 한 문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딱 서 있고 그 감동이었죠. 그 당사자 송영무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 그때 저희가 온 국민이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열린 그 남북 간의 평화 시대, 그걸 향유했잖아요, 사람들이. 한반도에 네, 봄바람이 부는 그렇죠. 그런 시기였죠. 맞아요. 통일을 기대하고 정말 그때 감동적이시죠. 그 역사적 증인, 그때 그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장 누구였습니까? 노광철. 노광철. 네, 노광철 인민무력부 두 분이서 그 사람 굳어 있더만, 네. 저 군복 입고 딱 이러고 나오고. 우리 장관님이 또 체격도 좋으셔가지고 네. 얼마나 완전 보기가 좋았는지 그 당시에 여유 있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광철 대장은 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네. 대장도 한참 늦게 달아가지고 네. 자네는 나한테 형님으로 좀 얘기 좀 불러라. 길을 제압을 하셨구만. 농담까지도 하고. 네. 그런데 정상이 뒤에 딱 서 있고 그 앞에서 이 서명하고 이런 모습이 꼭 그렇게 뭐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거는 세계 역사에 좋죠 정말. 한 번뿐이 없는 네. 얘기였고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 CNN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매체가 동시에 중계했던 그러니까요. 한반도의 평화 유지하는 그때 한국의 보도 본부가 어디 있었더라? 일산 예, 익산, 그 보도진이 전 세계 한 2,000명 이상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썼다고 저는. 예민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동시에 세계에 전 타전됐잖아요. 세계의 주인공이 되셨던 분이에요. 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몇 대통령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양측 남북이 어디 사인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봤었잖아요. 이렇게 국방부 장관하고 인민무력부 장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또 달라졌어요. 양상이. 그 다음 정부를 거치면서. 저는 제가 서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정상화되고 평화의 공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네. 필연적인 그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몇 번이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6월 15일 날 2000년이죠. 네, 2000년. 2000년. 그다음에 노무현 김정일 대통령은 2007년 제가 참모총장 할 때였죠. 문재인 김정은 대통령 2018년 판문점에서 처음 근데 9월 달에 가서 평양에서 얘기했었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대통령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분들은 다 진보 정권이네요. 저는 군인으로서 진보나 보수나 뭐 별로 따지지는 않지만 제가 역할을 했을 때는 진보 쪽 대통령들 계실 때 일을 좀 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99년도 제1연평해전 할 때 완승을 해서 간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제1연평해전 때 제2전투전단장 전투전단. 저희 부하들은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완승을 했죠.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 당시에. 큰 역할보다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한 거죠. 충무 무공훈장 받으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네. 근데 그런 사실을 네. 제가 소령 때 구축한 포술장 하면서 육지도건에서 간첩선을 격침시켜서 그때도 표창을 받았는데 북한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나 뭐 판문점에서 만날 거. 얼마나 스터디했겠어요. 저희 조상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 송영무 동무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대통령끼리 진정성과 또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은 군인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편이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9.19 네. 남북 군사 합의, 그 아주 역사적인 현장에서 직접 서명하신 서명 당사자신데,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군사 남북간 장성급 회담도 여러 번 꽤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죠. 있었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할 때 한국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때 공산 측에서는 북한과 중국 대표는 있었고 맞아요. 유엔군 대표는 마크엠 크라크 대장 한 분이고 그때 한국도 대표로 가야 된다 하고 계속 국방부 쪽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통일을 원하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의지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안 돼서 그거를 지금 북한이 계속 이용을 해왔었죠.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나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2006년까지 한 6차례 그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모든 것은 다 해결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쭉 읽어보면은 서해 NLL은 남북 간에 이렇게 지정한 NLL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는 서해 경계는 한강 하구를 통해서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선으로 한다. 그럼 그 연장선을 쭉 연결하면은 연평도와 백령도는 북한 수역이었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그 유엔군 사령관이 NLL 노던 리미트 라인을 해서 한국 해군이나 공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 선을 올라가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라 하는 게 NLL입니다. 북방 한계선. 그런데 그러니까 휴전 협정상에 들어있는 해상의 분계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휴전 협정 당시에 해상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거 봐요. 네. 그때 이제 해군 전력은 연합군이 훨씬 강하고 이 북쪽 해역까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통제선으로 그냥 관행화됐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전협정 할 때 임증항 하구부터 동해안까지는 정전협정 당시에 그 휴전선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해상 경계선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으로 한다. 이렇게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바다는 통일이 돼 있었어요. 우리 해군이 압록강 밑에 신도, 대동강 앞에 초도, 그다음에 그 황해도의 순위도 등등이 다 우리 해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정전협정 함으로써 신도나 초도나 순위도는 북한에 이양하고 서북 5개도서엔 백령도, 대청도, 수청도, 소연평도, 대연평도, 우도 이것은 NLL 밑에 섬으로 해서 한국 해군이 또 해병대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초도를 넘겨준 건 그냥 선의에서 우리가 이제 준 거네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이렇게 영향력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으로 해갖고 서해 바다는 자기들 바다다 우겼는데 그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선포할 때 노던 리미트 라인, 즉 북방 한계선 선포할 때는 한국 해군과 공군이 이 선에 넘어갈 때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라 했던 선이죠. 그래서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해갖고 이것은 우리 유엔군 산하에다 계속 두고 우리 해군이 경비하고 해병대를 주둔시켜서 우리가 관할하에 뒀었는데 그 섬을 인정하지만 통행로는 연장선, 즉 황해도와 경기도선 연장선에서 이 축선을 만들어갖고 그래. 선만 왔다 갔다 하라. 훨씬 북쪽에 있는 서해 5대서에 네.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6차에 걸쳐서 했지만 타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된 겁니다. 우리 영토 영해에 관한 문제라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NLL 뭐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해군 총장 때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서 우리 해군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강하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대단히 센세이션이 일어났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과 옆구리는 북한에 대해서 목구멍과 옆구리에 우리의 비수를 갖다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양보하냐 네, 그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판문점에서 있었죠. 예. 2018년도였나요? 예, 예. 그리고 또 평양에서도. 그렇죠. 예. 판문점은 4월 27일 날 있었고 예. 9.19 군사합의는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18, 19, 20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주요 내용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평양 그 9.19 군사합의를 막고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4월 27일 날 구체화시키지는 못했고 4월 달에 이 한반도의 휴전선과 긴장을 좀 완화시키자, 남북 교류를 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남북 간에 교류를 하고 북한 선수들이 참여해가지고 올림픽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판문점 회담과 또 판문점 회담의 연장선에서 평양 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때 상당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판문점에서 그 냉면 드셨어요? 맞아. 그때 그 오전에 회담을 했는데 오전에 회담을 하고 점심시간은 남북이 따로따로 자기 이 진영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회담할 때 그 저녁에는 옥류관 냉면이 왔었어요. 네. 그때 오전에 얘기를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평양에 냉면이 참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정성이 있었던 네. 거야. 대통령께서 평양냉면 드시고 싶어요 하시는데 야 빨리 출발해. 맞아. 그래가지고 그 셰프들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4월 27일 날 그 회담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가 그 유엔군 그 주둔했던 멤버들 그러니까 스웨덴인이 등등 그 연락장교들이 판문점 회담장 갈 때 늪지 연못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두 분이서 걸을 수 있도록 넓게 2m 이상 확보를 하고 101번째 그 정전협정 표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 정전협정 이거를 좀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가서 이 회담 자리를 만들어 갖고 담배도 놓고 잿더리도 놓고 두 분이서 막 잠깐 파란색 네, 이렇게 막 맞습니다. 저기 있던 데가. 파란색을 일부러 택한 네. 것은 유엔군이 파란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유엔군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정전협정한 그 팻말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이 팻말을 좀 없애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담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분이서만 있었는데 그때 배석자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37분 동안 복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비핵화 얘기도 나오고, 뭐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평화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갖고. 그때 두 분이서 이렇게 걸어가고 거기서 밀담 독대를 한 장면은 훨씬 그런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좋았었죠. 그러면서 9.19 이제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서 귀 기울여도 전혀 안 들리는데. 그런 것들은 일체. 네.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근데 도란도란 얘기하는 듯한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기 담배 폈어요. 잿더리하고 라이터를 갖다 놨는데 담배는 안 피웠죠. 네. 그 골초가 엄청 원래 담배 피잖아요. 힘들어졌겠네. 근데 그 식사 때도 한 5분 10분씩 나가서 있다 오는데 왜 나갔는가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담배 피고 없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절제를 한 거라고 그러네요. 봐야겠죠. 저거 기차로 어디 하노이 갈 때도 탁 나와서 밖에서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우고 옆에서 김 회장이 이렇게 그 재떨이 들고 있고 그 정도로 헤비 스모커인데 딱 참고 거기서 또 회담도 하고 그랬구나. 그렇죠. 담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재떨이하고 담배 라이터 준비를 했는데 피우고 싶었지만 이건 담배 필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9월에 또 평양을 가셨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니, 길러진 것은 아니었고요. 일정이. 일정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1박만 더 하고 가자 할 때도 안 한다 하고 왔었는데, 그때도 1박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가봤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네. 부모님 고향은 함경도기 때문에 나는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고 우리의 한반도 땅을 받고 가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박만 더 해달라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일정을 맞추는 걸 연기하게 되면은, 그때 강요회담이 있었는데 강요들의 의견은 자꾸 이렇게 정해진 것은 지키는 그런 것이 남북 간에 중요합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일정은 연기되지 않았는데, 그 이튿날 백두산을 가도록 밤새 동안 준비를 한 거죠. 그랬구나. 예. 그래서 백두산에는 대통령 전용기 큰 것을 안 뜰 수가 없어서 작은 전용기를 일부러 불러다가 평양에서 삼전 공항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때 밤에 인원을 동원하고 기자들도 동원하고 환영 인사 다 동원하고 그 삼전에서 백두산 정상까지 차량들을 다, 이동 차량들을 다 준비하고 엄청난 그랬겠죠. 그거 얼마나 큰 의전인데. 아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없던 작은 그 전용기가 또 이제 평양으로 가서 대기했고, 네. 그러니까 전용기가 2대인 상태가 됐네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올라가기 전에 같이 갔던 일행들을 미리 다 옮기고 대통령과 강요도를 제일 마지막으로 옮겼죠. 여기 사진도 다 갖고 있는데 그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그 띄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정상회담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위험은 좀 없애자. 또 민족 경제, 우리 경제가 해운으로만 99.7%가 통항을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섬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뭐 0.3% 정도만 비행기로 수출입을 하는데, 이제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우리 북한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을 좀 시키자 하는 거고, 또 이산 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네.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해서 이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에 따라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제 남북한 군사 합의를 했죠. 9.19 군사 합의. 이 공식 명칭은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앞에 그렇게 관용구를 길게 쓰는 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진정성이 있으니까 서로 공감을 했으니까 예. 역사적인도 넣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목적도 넣자, 예. 뭐 이렇게 또 됐겠군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획을 긋기 때문에 시간은 2018년 9월 19일 11시 25분에 정확히 서명을 하고, 이 서명하는 장소와 기념사진은 전 세계 매체들이 다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양이었죠? 네, 장소는 평양시 예. 대성구역 암흥동 백화원 영빈관이었습니다. 서명자는 저하고 정영무, 네. 노광철. 인물력 부장인데, 역사의 이름을 담겼습니다. 그 주요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는 전면 중지한다.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만들자 하는 거였고, 아까도 얘기했던 서해 북방 한기선 일대 평화 수역화, 이제 NLL이라든지 무슨 황해도와 경기도 중간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실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는 북한 육지 섬이나 한국 육지 섬에 뭐 500m나 500m, 1km면 1km 이상은 접근하지 말고 그 내에서는 자유통항을 하는데, 공동 어로 구역이 공동 어로 구역의 작업을 평화롭게 하자, 다 트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라 하고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고, 그러면 북한은 조업 상태라든가 상선이 남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짝순난을 누가 하고 홀순난을 누가 하고, 이게 하루하루씩 교대를 하자. 그것도 하나 방법이다. 안 그러면은 너희들
선원들을 한국 어선에 태워서 조업을 하고 네. 현재 지금 서해 조업하는 어선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렇지. 네. 대신 북한 인원들을 북한 태워서 조업을 해서 얼마씩 나눠 가지자. 뭐 이런 것까지 구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것까지 제시를 해라. 그러네요. 예.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를 왜 써? 예. 일부 이런 얘기를 뭐 실무자들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화 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뭐 별로 안 됐죠? 실행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응 강구. 이 교류 및 군사 회담을 계속 해나가자. 지상도 있고 공중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정상회담과 군사적 조치 9.19 군사합의는 동북아의 섬나라의 그 지리적 형상을 넘어서 대륙으로도 그러니. 우리 수출입이 99.7%가 해양을 통했었는데 대륙으로 진출하고 북한의 그 연탄이라든가 이 철광석 같은 것을 값싸고 다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지 저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 그 다섯 나라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행기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철도량으로 그런 상선도 도저히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하는 그래. 반도국가가 흥해지면은 로마 시대의 지중해와 유럽을 전부 다 했듯이 우리 한반도가 흥하게 되면은 대륙으로건 해양으로건 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조에 있는 그 정상회담과 군사합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뭐 이렇게 합의를 흔쾌히 하고 또 그런 논의를 한 거는 네. 자기네들한테도 뭐 이익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불량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이익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파주하고 개성인 철도로 연결되고 차량도 연결되고요. 동해안 쪽에서는 고성하고 금강산까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가장 피해가 많고 교전이 치열했던 데가 철의 삼각지대, 철원, 평강, 금화 이 지역이었는데 그게 경원선 철도선이 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원선 철도를 연결해서 대륙으로 이렇게 올라가자 하는 것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6.25의 평화를 딛고 유해 발굴도 하고 평화지역화하자 하는 그 심대원려한 그런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철원 그쪽에 지피를 각각 10개씩 폭파하고 이 휴전선에서 양측 군인이 악수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좀 잘 아쉽습니다. 버려졌어요. 아쉽습니다. 그 시끌시끌하던 심리전 방송도 다 끄고 철거하고 비난도 안 하고 참 좋았는데 그 분위기 계속 갔어야 되는데 어쩌다. 그러게요. 근데 이 남북 관계라든지 우리 정권 수립 같은 것을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우리 민족과 역사에 민족의 발전과 역사에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 같다 하는 것은 전 세계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찌됐든 지금 이제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간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9.19 군사합의로 아 평화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구나 제도화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가는 건 한번 해봤으니까 또 이제 복원하고 다시 복원해야죠. 발걸음 네. 내딛으면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가장 친한 친구도 감정이 틀릴 때가 있고 하듯이 남북 관계는 같은 언어를 쓸 수 있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같은 전통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그러다 언젠가는 다시 9.19 군사합의보다 더 발전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 북한이 자꾸 뭐 도발을 하고 9.19 합의 깨고 위반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효력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네. 따라서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국적 측면에서 그걸 좀 발전시켰으면 한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제가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월 27일 날 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가 효력정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네. 언급을 네.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로고가 다 물거품 되는 듯한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야 저거는 장관 입장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아니면 천지에 있는 그 지휘관 입장에서는 저 말이 맞을 수가 있지만 미래와 우리 국가와 경제와 모든 면을 고려할 때는 저것은 아닌데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2024년 6월 3일 날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NSC에서 의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그냥 결정을 해버렸죠. 네, 결정을 네. 했어요. 이거는 그냥 파기 결정하지 마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두고 되면 그 다음 정부가 우리가 복원을 하자 하는 것인데 이 민족과 이 국가는 영원한데 정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정권이 그렇게 민족의 그 중흥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파기하지 마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파기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의도가 좀 있었지 않을까요? 제가 군 입장이고 네. 거기 관직까지 한 사람이 정권에 대해서 뭐 평가 이런 네. 것은 좀 삼가하고 싶고요. 우리는 피에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평화의 보좌에 이렇게 쌓아야 되는, 아우러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서 군사대결보다도 평화협력,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것도 보다도 더, 비용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국가로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근데 제가 이게 좀 화도 나고 답답한 게 이제 9.19 군사합의에서 저쪽 그 서해안에 북한의 해안포 예. 이걸 그 가리고 이제 포문 개방 안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안에 이제 눅눅해가지고 이제 녹이 슬고 하니 그거를 개방을 해서 공기 환기한다. 그래서 그 한 번 열 때마다 한 건 위반한 걸로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용인해 준 건데 그걸 뭐 누적해 보니까 3천여 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그것도 억지 아니에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구축한 포술장 할 때 간첩선을 남해에서 격침시켰었는데 포술장 보면 아침 10시에 일어나면은 폭화발을 벗겨서 폭우를 청소를 하고 또 닫습니다. 해안포도 해안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차서 하루에도 정비를 안 하면 녹이 슬기 때문에 매일 열어서 청소하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폭화발을 벗긴다는 것은 쏘기 위한 폭화발을 벗기는 게 아니라 해수, 그 녹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까지 해수로 이 계산에 축적시킨다는 것은 좀 과도한 너무 예민한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거 중간에 우리한테 그 양해를 구했고 우리도 네.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이거 뭐 북한 편들기 위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위반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지상에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위반했다고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파기를 하기 위한 위반인지 아니면 포소리를 들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포를 안 쐈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한 가지씩 다 얘기하기는 그렇군요. 뭐 제가 좀 구체화시키는 것도 여기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군사적인 이게 이제 평화 합의가 그 정치적 의도에 이용된 측면이 없잖아요. 있으니까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 9.19 군사합의 파기는 남북 군사 긴장을 어떻게 보면은 정권 공고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일부러 파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북한 도발을 유도시켜가지고 군사 쿠데타 하는 걸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게 외환 유치의 많은 정황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아찔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예. 정리를 합니다. 계엄 이후에 보니까 이런 그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게 결과론적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파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어차피 벌어진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19 군사 합의 네. 체제가 선언적으로 이제 파기한다, 또 안 지킨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문서가 살아있고 법적으로는 유효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나 유효한다 하더라도 파기한다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정부에서 다시 복원하자 하는 것도 국무회의 인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9.19 군사합의나 합의는 국회 비준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고히 하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으려면은 국회 비준의 이 절차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소중한 이제 우리 경험이 하나 됐군요. 그렇죠. 역사적 네. 경험.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다행히 네. 9.19 군사합의는 복원해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북측에서도 응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세우고 저 국방부 정책실장이 또 이제 북한을 향해서 우리 제스처도 보냈고 신호를 보냈으니까 그게 뭐 대답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향한 좀 행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도 그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서 일본 제국의 무도함 이거를 제기할 때 대륙철도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네. 배로 가지 않고. 네. 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섬나라가 아니고 반도국가가 흥하면 주변 해역과 도서와 대륙을 다 융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이 대륙철도를 이용해서 경제풍, 역사 복원 등등을 하는 기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저는 전망하면서 아쉬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준 열사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만 이게 우리 안보를 향한 이게 교역로 통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륙 철도를 이용해서 이제 인적으로 물적으로 모스크바, 산페테르부르크, 뭐 어디 예. 핀란드 그저 암스테르담 갔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말만 빨리 들어도 막 네. 말만 들어도 신나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맞아요. 오늘 마지막- 장관님 모시고 소중한 옛날 네,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많이 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